김명시 묻힐 뻔한 여성학렬 독립 영웅 산진이 이춘 지음 22번째 265페이지.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김명시 초판 1쇄 발행 2023년 10월 23일. 지은 이춘, 편애니 강수걸, 편집 이혜정, 신지은, 강나래, 오혜은, 이선화, 이소영, 김소원, 디자인 권문경, 조은비, 편행곳 산진이, 등록 2005년 2월 7일, 제 337-000-251-00200-5000001호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BCC 613호 전화 051-504-7070 팩스 051-507-7543 홈페이지 전자우편 블로그 ISBN 979-11-6861-185-6 03990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265페이지) 5장 김명시가 잠적한 2년 3개월. 단선 단정 반대 운동. 단독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남북 분단이 공식화되는 것이었다. 긴 역사를 함께해온 단일 민족의 억지 분단은 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5월 10일로 남한 단독 총선거 일정이 정해지자 김명시가 중앙위원이던 민전은 1월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남로당은 2월 7일부터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는 27 구국투쟁에 돌입했다. 전평 산하노조는 총파업을,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전개했다. 전국 각지 경찰서와 투표소를 습격해 단독 선거 추진을 방해했다.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좌우와 민관을 합쳐 선거 관련으로 45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선 단정,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투쟁이 제주에서도 진행되어 큰 비극을 낳았다. 4.3 항쟁의 도화선은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3.1절 발포 사건이었다.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했고 제주도민은 이에 항의하여 도청 공무원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것을 과도하게 폭력으로 진압했고 제주도로 파견된 육지경찰과 서북청년회는 무자비한 만행을 일삼았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미군정과 함께 온 외부인들의 야만적 횡포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커지고 있었다. 다음 해인 1948년 27 단선 단정 반대 투쟁은 제주도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어떻게든 분단은 막아야 한다고
믿은 도민들은 김구와 김교식의 북행을 열렬히 성원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당시 반미 감정이 높던 제주도에 더욱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서 한라산 오름마다 무장봉기를 알리는 봉화가 타올랐다. 약 350명의 무장대는 제주도 내 24개 경찰 지서 중 12개를 일제 공격하고 우익청령단을 습격했다. 남로당 제주도 지부는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골기했다고 제주도민에게 선포했다. 그해 6월 미군정의 검찰총장 이인조차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항쟁을 잠재우기 위한 토벌대 중파가 결정되자 민주여성연맹은 짧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동족 상잔의 죄악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전 여성의 이름으로 이를 단연 배격하여 제주도의 토벌 즉시 중지를 강경히 요구한다. 우리 인민들은 왜군을 철퇴케 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멸족적 동족 상잔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당시 민주여성연맹 간부들은 이미 하루하루 절망적인 지하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무자비한 토벌로 제주도민들의 항쟁은 진압되었고 멸족적 동족 상잔을 막아내고자 한 민주여성연맹의 노력도 무의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방 후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동포가 동포의 손에 살육되는 참혹한 전쟁의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다. 267페이지 재헌의회와 반민특위. 제주도민들이 외롭고 처절한 항쟁 와중에도 5월 10일 예정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다. 최초로 보통,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원 200석 중 4.3봉기로 선거가 무산된 제주도 2석을 제외한 198석 의원으로 재헌의회가 출범했다. 미 군정하에서 세도가 당당했던 한민당은 겨우 29석, 독립촉성회도 독촉도 55석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무소속 당선자가 85명이나 되었다. 우익 세력이 주도하여 명분 없는 단독 선거를 억지로 치렀으나 국민들은 투표로 엄정하게 심판했던 것이다. 김교식과 김구를 비롯한 좌우 합작과 남북 협상을 추진한 세력이 50선거에 공식적으로는 불참했으나 일부는 개별적으로 출마하여 재헌국회로 진출했다. 그들은 남북 협상과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농지개혁 등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린 의장에는 압도적인 득표로 이승만을 선출했고 부의장은 독립촉성회의 신익희와 한민당의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재헌국회는 빠른 속도로 헌법을 심의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정부 형태가 처음에는 내각 책임제였으나 이승만의 고집과 반대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지하자원을 국유화하며 운수, 통신, 금융, 전기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공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경제 관련 조항은 좌익 계열인 민전이 작성했던 헌법 초안과 많은 부분 일치했다. 일제강점하에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은 억압 없는 자유와 수탈 없는 평등을 갈구했다. 해방 직후는 좌우 대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봉건제와 식민 잔재에서 벗어나 근대적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의 시대였다. 전 국회에도 이런 분위기는 엄연히 살아있었고 전 헌법은 이런 혁명적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 20일 제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다.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포되고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와 친일파 척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 법안이 상정되어 9월 7일 통과되었다. 전 의회는 반민특위법을 신속히 처리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 설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협조한 자를 조사하며 국권 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지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위에 관여한 의원들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검거하여 특위 활동을 좌초시켰다. 해방 직후 친일과 청산은 독립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의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세력으로 친일파를 주목했다. 미 군정은 일제 통치기구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큰 역할을 했고 이승만 역시 친일파 처벌이 민심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반민특위법에 반대했다. 결국 이승만은 친일파와 손잡고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269페이지 제주 4.3 항쟁과 여순 사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에도 저항 세력의 씨를 말리려는 토벌 작전은 더욱 강경해졌다. 1948년 10월 17일 제주 해안 5km 바깥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해안이 봉쇄되고 18일에는 여수 주둔 14연대 병력 일부를 제주도로 증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9일 14연대 병사들은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는 보도문을 발표하며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읍내로 진격한 반란군은 새벽에 여수를 점령하고 곧이어 순천을 점령했다. 반란군과 합세한 좌익 세력은 광양, 승주, 구례, 보성, 곡성 등을 일시 장악했고 여수, 순천 등지에는 순식간에 인민위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미군 지원을 받은 정부 진압군이 23일 순천을 탈환하고 포사격을 앞세운 이틀간의 시가전 끝에 27일에는 여수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 경찰 74명 포함 약 150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고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다시 2,5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이승만은 남녀, 아동까지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동료와 가족의 처참한 피해를 첩하며 분노한 진압 군경들은 가담자와 협조자를 색출한다면서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마구 처형하였다. 체포되지 않은 반군은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로 피신하여 빨치산 활동에 들어갔다. 군경의 토벌작전이 계속되면서 지리산 주변 민간인들이 다시 대거 희생, 학살되었다.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모두 1만여 명에 이른다. 3. 임명태, 한국에서의 학살, 통일뉴스 2017 85-86쪽.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 체제를 구축하였다. 군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숙군 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서 대대적으로 좌익 세력을 색출하고 처벌에 나섰다. 순국 과정에서 당시 소령이었던 박정희가 1948년 11월 11일 체포된다. 남로당에 연루된 박정희는 1949년 2월 8일 12.12 석 달 만에 군사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후에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재심사 때 백선엽과 김창룡이 보증하여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백선엽과 김창룡. 형집행정지로. 1948년 11월 21일 제주도 전역의 계엄령이 선포된 후 1948년 11월 21일 중산간 지대는 초토화되었다. 진압군의 중산간 마을 공격에 앞서 주민들에게는 흩어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진압군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했다. 4.3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만 모두 3만여 명. 당시 제주 인구는 채 30만이 되지 않았다. 4.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363-367쪽 271페이지 1949년 6월 공세 1949년 6월 5일 과거 좌익 활동을 했으나 전향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금속에 끌려가 집단 학살당했고 그 피해자가 최소 10만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보도연맹이 만들어진 다음 날 반민특위가 경찰 습격을 받았다. 반민특위 해체는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던 친일파 척결을 좌절시켰다. 6월 20일부터 국회 소장과 핵심 의원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줄줄이 체포되었다. 의회 민주주의는 극우 반공주의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6월 26일 김구가 육군장교 안두희에게 살해되었다. 이로써 분단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던 통일운동의 마지막 보름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1949년 6월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모종의 계획이 그때 순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닐까? 반민특위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살해 사건에 한결같이 적용된 논리는 모두 반공이었고 민주적 법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쿠데타적 폭력 행위였다. 1949년 6월 이후 이승만은 반공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아무데서나 북진 통일을 외쳐댔다. 1950년 전쟁 이전부터 한국은 벌써 내전 상태였다.
감옥이 죄수들로 넘쳐나고 지리산과 제주도에서 빨치산 투쟁이 벌어졌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테러와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남북 합해서 1만 2천 명의 죄수가 수감되었다. 그러나 미군정 시기 남한에만 죄수 정원이 1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1949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이 2만 2천 명이라고 보고했다. 그것이 7월 말에는 3만 명으로 늘더니 10월 초에는 3만 6천 명으로 또 늘었다. 죄수의 발알은 좌익이었다. 광복 후 남한에는 죄수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김명씨가 잠적한 2년 3개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체포된 남로당, 민전 간부들의 전향 발표도 이어졌다. 그러나 김명씨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명씨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은 좌익에 대한 단합을 피해 북으로 갔다. 북쪽에서 함께 활동했던 유영준, 정칠성, 김원주, 박진홍은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했다가 북에 체류했다. 그들 대부분은 1948년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남조선 최고인민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때 선출된 의원 명단 360명에도 김명씨는 없었다. 272페이지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씨의 죽음. 그러던 어느 날 신문들이 일제히 김명씨의 부고를 전했다. 천하의 역을 여장군 칭호를 가진 유일한 여성 혁명가 김명씨가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일제시 연안 독립동맹원으로서 18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부녀동맹 간부로 있었으며 현재 북로당 정치위원인 김명씨 43살은 수일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평경찰서에 구속되었었다. 하는데 유치된 지 이틀 만에 철창 속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구속되자 독방에 구류되었었는데 간수의 눈을 피하여 유치장 벽을 통한 수도 파이프에 자기 치마를 찢어서 걸어놓고 목을 걸고 앉은 채로 자살한 것이라 한다. 이 급보를 접한 서울지검에서는 어제도 선우종원 양 검사가 현장을 검증하였는데 자살로 판명되었다 한다. 1949년 10월 11일자 경향신문. 경향신문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김명씨 사망을 보도했다. 그러나 김명씨의 피금 날짜, 피금 사유, 자살 방법, 사망 시간은 각기 달랐다. 1. 자유신문 북로당 정치위원 9월 3일 피검, 치마로 10월 2일 사망. 2. 동아일보 북로당 정치위원 수일 전 피검, 치마로 10월 3일 하오 사망. 3. 한정일보 북로당 정치위원 10월 1일 부평에서 체포, 치마로 10월 3일 사망. 4. 경향신문 북로당 정치위원 수일 전 국가보안법 위반, 치마로 유치된 지 이틀 만에 사망. 5. 조선일보 9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시 경찰국 검거되어 부평서에 유치, 우쩌거리 10월 5일 오전 5시 40분 사망. 6. 경향신문 9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 상의로 10월 10일 오전 5시 40분경.
신문에 보도된 김명식의 죽음은 의혹투성이었다. 1949년 10월 13일 내무부 장관 김효석이 김명식 죽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명식 자살 사건은 진상을 묻는 기자에게 김효석은 이렇게 답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루상동 유가 아니고 루 류소환 박사님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 안에서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해를 찢어서 유치장 내에 있는 약 3척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5. 경향신문 274페이지 1949년 10월 14일 4년 전 조선의 잔다르크도 부족해 현대의 분양으로 추앙받던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고 무직 김명시 42살이라는 여자로 소개되었다. 신문보도와 내무부 장관 답변을 종합하면 김명시는 1949년 9월 3일 서울경찰청에 검거되어 9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평서로 송치되었고 10월 10일 오전 5시 40분경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수도관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것이다. 김명시는 한 달 넘게 서울시 경찰국과 부평경찰서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김명시가 어떻게 검거됐는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왜 서울경찰청에서 부평경찰서로 넘겨졌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남로당 출신의 전양경찰관 양한모가 조선일보에 연재한 전환기의 내막에 김명시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 양한모는 1949년 10월 중순 북한에서 난파된 정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명자도 검거했는데 이 무렵 김명시도 군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6. 조선일보 1981년 4월 10일 그러나 고명자는 김명시보다 늦게 1950년 1월 남한의 중간 정당에 침투한 남조선노동당 특수부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 정권에 동조하지 않고 남한에 체류한 이들의 생명은 이렇게 위험했다. 김명시는 군수사기관인 특무대 CRC에 의해 체포되었다.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졌다가 다시 부평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김명시가 박종철처럼 경찰의 고문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죽음의 진상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의문사로 남아있다. 내무부 장관의 답변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어제도 선우종원 검사가 현장을 검증해 자살로 판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김수임 간첩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이 탄생했다.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대상이 김명시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친족들은 김명시가 그리 쉽게 무너졌을 리가 없다고 한다. 삼척동자란 말이 있듯이
3척 높이의 수도관은 아이 키에 불과하다. 앉아서 자살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방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아본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 일제강점기보다 해방 후 경찰 고문이 더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는 것이다. 8. 276페이지 8. 안재성, 이관술 1902부터 1950 사회평론 2006 253쪽 7. 276. 김명시 여장군 독립운동 서운 과정에 앞장섰던 희망연대 김영만 고문의 진술이다. 김명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9월 3일 무슨 혐의로 체포되어 10월 10일까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한 달 만에. 그러나 더 기막힌 상황은 누가 김명시의 시신을 수습하고 인수했는지 또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비롯해 김명시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등 그 누구의 무덤도 찾을 수 없다.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나라도 있단 말인가. 대체 우리 독립운동사의 자랑인 백마탄 여장군은 어디로 갔을까? 6장. 김명시 장군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다. 6장. 건국훈장 애국장 열린 사회희망연대 김명시 장군의 흉상 건립 독립보상 신청과 탈락 사람을 찾습니다. 독립투사 김명시 장군 친족 120여 년 만에 만나다. 친족들이 기억하는 김명시 일가. 국가보훈처의 성의도 영혼도 없는 답변. 국가보훈처와의 간담회. 장군이 돌아왔다. 명시 고문은 우리 영웅이었어요. 건국훈장 추서에 보훈단체 반발.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사. 김명시 장군의 직계 가족. 김명시 장군 기리밀. (279페이지) 건국훈장 애국장 2022년 광복 77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김명시 장군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4등급을 추서했다. 마산의 시민단체인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가 독립유공 포상을 신청한 지 3년 7개월, 포상 신청에서 2번 탈락하고 3번째 심사 끝에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명시가 1949년 10월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지 73년 만이다. 희망연대는 만사지탐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21년간 일제와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에게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하고 당연한 예우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사회희망연대의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추서를 환영하며 중에서 고향의 후손인 마산, 창원 시민과 시민단체도 환호했다. 김명시의 서운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가 자기 일인 양 기뻐했다.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현수막을 달자는 의견이 오고 갔다. 며칠 뒤 광복절에는 마산, 창원, 진해 곳곳에 시민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현수막이 펼쳐졌다.
280페이지 그림 2022년 8월 15일을 맞아 마산 시내 곳곳에 내걸린 플래카드. 마산이 낳은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시 여장군의 서운을 축하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 서운포상을 받은 지 단 3일 만의 일이다. 희망연대 회원인 청우기획 서명호 사장과 직원들이 광복절 효과도 반납하고 100장 넘는 현수막을 인쇄하여 시민 눈길 닿는 지역 곳곳마다 달았다. 귀환 장병을 환영했던 노란 손수건처럼 큰 현수막이 펄럭였다. 18살에 떠나고 살아생전에는 편히 찾아올 수 없던 고향에서 김 장군의 아주 늦은 귀환을 환영했다. 281페이지 열린사회 희망연대. 희망연대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는 1992년 정의구현사재단의 일원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신부의 삶이란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고 그 사이 이곳저곳에 스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99년 김주열 열사 묘소를 다녀오면서 동서 화합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토착 세력이 누리는 기득권의 부조리함에 눈뜨게 되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김명만과 함께 희망연대를 창립한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20년 넘도록 힘을 합해 이 단체를 이끌었다. 백남의 신부는 김명시 서운 소식을 듣자 김영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운 사업을 처음 제안하던 날 의장님이 피를 토하듯 이야기하시던 것이 생생합니다. 281페이지 1. 지역 사람들은 희망연대 김영만을 의장님이라 부른다. 김영만은 1993부터 98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 의장이었으며 그 후에도 각종 민주화운동 연대단체 대표를 도맡아왔다. 독립유공자 서운을 신청하기 전부터 김영만은 김명시 장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해왔다. 친일이 항일을 청산하고 외국이 애국을 고문하고 학살한 전형적 사례가 김명시 일가다. 오랜 세월 잊혀온 그 이름을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부활시켜 국가로부터 합당하게 예우받도록 해야 맞았다. 그것이 고향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후대의 도리요 의무였다. 희망연대에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자고 제안할 때 김영만은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1999년 창립한 이래 희망연대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친일과 친독재의 잔재를 뽑아내기 위해 20년 이상 싸웠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82페이지 그림 제1회 민족화해상 수상자 김영만 고문 중앙과 마산교구 하춘수 신부 우 백남의 신부 좌. 민족화해상 시상식 및 평화아카데미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예를 들자면 연상문학관 개관을 저지하느라 오랜 세월 싸워왔다. 그가 이승만 독재 정권의 나팔수였으며 이후 군부 독재에 협력함으로써 한 시대를 기회주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관 건립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열심히 투쟁해도 친일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지역, 기득권 세력으로 나타나곤 하기 때문이다. 국민 애창곡이던 노래 선구자가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혀 이
282. 노래의 작곡가인 조두남은 일제하 만주 지역에서 친일 음악 활동을 했다. 선구자는 표들곡일 뿐 아니라 선구자라는 단어도